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어제 있었던 대선 후보 TV 토론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는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사안 공방으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이런 사안 후보들 검증에서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도 중요한 만큼 어느 정도의 시간 안배는 했어야 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선 졸지에 치러지는 대선이라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의 의미는 과거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반드시 이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을 말하지 않아도 다른 부분에 대한 검증도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TV 토론 과연 어떨지 지켜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세 번째죠. 대선 후보 TV 토론 열렸는데 어제 보셨죠? 맞습니다. 예, 네, 봤습니다. 근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첫 번째 TV 토론이기도 했는데 어제 시청자 어느 정도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제 일요일 이 주요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8시부터 그렇죠. 한 10시경까지 진행이 됐으니까요. 이 대북 정책과 그 외교 안보 분야를 이제 그 주요 주제로 한 그 TV 토론이었는데, 그러나 후보 자질 문제, 이 네거티브 공방 등 다른 그 치열한 설전이 이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자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이런 상황이었죠. 네, 거듭 좀 본래 토론 주제로 좀 돌아가자 이렇게 이제 호소하기는 했는데 잘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먼저 그 홍준표 후보, 자유한국당 후보죠. 이게 된 거 사퇴 요구가 본물처럼 이제 나오면서 예. 사실은 말하자면 토론의 이 방향이 물줄기가 약간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심상정, 유승민, 안철수 후보가 첫 발언을 통해서 이른바 그 약물을 이용해서 그 하숙집 동료의 그 성폭행을 시도해 도왔다는 이제 자서전 내용과 관련해서 일제히 홍준표 후보의 그 사퇴를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아예 그 홍준표 후보와는 그 토론하지 않겠다고 그 외면을 했고요. 유승민 후보 그 인권의 문제이자 그 국가 품격의 문제라고 맹공을 펼쳤고요. 안철수 후보도 이 홍준표 후보가 그 블랙리스트까지 그 당연시했다면서 후보 사퇴를 이제 거듭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진짜 상당히 좀 이 MC가 당황은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자꾸 배가 산으로 가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네, 그 토론의 방식 자체가 사실은 그 MC가 개입하기가, 진행자가 개입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죠. 사실은 개입을 조금 했으면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좀 너무 배가 산으로 가진 않지 않았을까. 근데 네. 어제 시청률이 대단하네요. 34.5%래요. 꽤 높았다고 봐야죠. 네. 엄청나네요. 예, 어제 TV 토론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정책으로 자꾸 이 얘기를 하려고 좀 이 방향을 돌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그 2차 토론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신선한 측면이 별로 없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난번 TV 토론 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이제 주로 공략했던 것과는 달리 이 다른 후보들에게도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 부분이 저는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 내에서 일부 당원들이 탈당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반발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거를 의식해서 좀 위축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심상정 후보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도 2차 토론 때에는 이제 주로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그 질문을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어제는 상당히 좀 서로 이렇게 상호 간에 좀 질문들이 좀 분산돼서 오가는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됐었죠. 네.
이제 그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그 주정 문제와 유엔의 그 북한 인권 결의안의 그 북한 의사 사전 타진 논란을 계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는 이 북한이 없었으면 보수는 어떻게 선거했을까 싶다면서 이 전형적인 그 안보 장사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북한을 그 주적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이 새정치의 결론이 결국은 그 색깔론인가? 이 색깔론의 그 평생 피해를 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시면은 땅을 칠 것이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이 문재인 후보가 그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을 그 매끄럽게 그 넘기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은 통치권을 그 위임받은 주체다. 이 비서실장을 뽑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어제 TV 토론은 또 중요한 한 축이 뭐냐면 북한 인권 결의안. 이게 송민순 전 장관, 예? 회고록에 나왔던 그 문제 가지고 공방이 좀 심했죠? 네. 주로 그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이제 공격을 한 반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제 그 반격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에 뭐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런 모양을 띄었고 홍준표 후보가 그 유승민 후보를 이제 후방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가 이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이 문재인 후보의 그 답변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다. 비록 그 10년 전 일이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만약 그 거짓말을 한다면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주로 거짓말 논란으로 이제 쟁점을 좀 몰아갔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 문재인 후보 이 북측의 의사를 미리 그 타진해 보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미 그 공개된 바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구태에 의연한 그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이제 반박에 나섰습니다.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그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서 이 북한 핵 문제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그 탓으로 돌리는데 북핵은 그 이전 정부가 그 70억 달러를 그 북한에 줘서 핵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 이런 주장을 다시 되풀이하기도 했죠. 그리고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간의 신경전도 좀 있긴 있었어요. 네,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어제 주제와는 좀 동떨어진 이런 문제였죠. 주제와 동떨어진 건 처음부터 동떨어졌었죠. 네. 네. 안철수 후보는 이제 민주당이 이른바 그 갑철수 네거티브 지시 문건을 제시를 하면서 이 문재인 후보에게 그 자신이 그 안철수냐 갑철수냐 이렇게 이제 느닷없이 이제 그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김미경 교수의 그 특혜 채용 논란과 문재인 후보 아들의 그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논란, 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그 검증을 받자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문재인 후보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그 미래로 가자고 해놓고 과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바로 그 반격에 나섰고요. 안철수 후보가 그 나중에 거듭 이 자신에 대한 그 민주당의 그 네거티브 공세를 거론하면서 자신이 그 MB 아바타냐. 이렇게 이제 문재인 후보에게 묻자 문재인 후보 한간에 그런 말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하면서 본인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된다. 이렇게 좀 반격을 하기도 하는 이런 모양들이 좀 연출이 되기도 했었죠. 예. 자, 이게 사실 어제 이게 삐끗하고 나가기 시작한 게, 이 유승민 후보가 처음 발언 때 홍준표 후보한테 그 돼지국 문제 얘기를 하면서 사퇴하라. 이 얘기부터 나오면서 이게 삐끗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모든 후보들이 전부 딴 얘기하는, 예. 네. 심상정 후보가 이제 가장 먼저 얘기를 좀 했더랬죠. 그 모두 발언에서 얘기를 했고 북한 얘기도 했어요. 외교 얘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그랬는데. 예. 네. 자, 어제 프랑스에서 대선이 있었죠. 결국 이제 결선 투표. 이 프랑스는 결선 투표제가 있죠. 예. 네, 정말 세계의 그 정치가 요동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프랑스 정치판 하면은 그동안 사회당과 공화당이 계속 그 경합을 벌여왔었죠. 그러나 그 이 두 주요 정당의 후보, 이 결선 투표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중도 신당, 이 창당한 지 얼마 안 됐죠. 앙마르슈, 즉 전진이라는 뜻의 그 에마누엘 그 마크롱 후보와 이 극우 정당이죠. 국민전선의 그 마린 르펜 후보가 결선 투표를 이제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 이 마크롱과 르펜 각각 그 1%에서 그 2%포인트 차이의 그 근소한 격차로 1, 2위를 그 차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2주 뒤에 치러지는 이 결선 투표에서 이제 서로 맞게 될 것으로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해리스 인터랙티브의 그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마크롱은 그 24%의 득표율로 1위, 그리고 르펜은
22%의 득표율로 그 2위로 그 집계가 됐고요. 네. 이 마크롱과 르펜 후보와 그 사파전을 벌였던 공화당의 그 프랑스와 피용 후보 또 그 진보 성향의 그 장리크 멜랑송 후보 각각 그 19%를 득표해서 그 3위로 처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네, 이 마크롱 후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그 2014년에 그 경제장관으로 발탁을 했던 인물인데요. 당시 그 사회당 안에서도 이제 우파성에 강한 인물로 이렇게 좀 평가가 됐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 마리 르팽, 아버지 르팽 후보, 아버지 르팽에 이어서 딸이 이제 하는 건데 그 아버지 르팽도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이 유럽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유학하던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참 여기도 딸 르펜이 좀 소프트화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데 이제 성공을 했는데요. 과연 프랑스 국민들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이 대선 국면에서 다시 쟁점화되고 있죠. 자, 어제 열렸었던 3차 TV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정도로 지금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원내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예? 송민순 전 장관 내가 표결 찬성하자고 했더니 문재인 실장이 남북 채널의 반응이 중요하니까 함께 보고 결정하자고 했다. 바로 이런 건데 송 장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회고록에 쓰고 나서 얼마 전에 다시 문건을 공개하면서 무궁화하고 태극 모양이 새겨져 있고요. 네. 이 문건에 이 문건이 그래서 송 장관의 청와대 문서 마크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그 북한이 보내온 전화 이 통지문을 이 글로 풀어서 쓴 것이다. 지금 아마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은데. 자, 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문건이 일단 사실이라고 보세요? 네, 사실입니다. 진짜 그 문건은 이제 북에서 보낸 게 아니고요. 예. 북에서 보낸 통지문은 국정원에 있고. 예. 그 북에서 통지문이 오면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싱가포르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백종천 안보실장에게 전화로 불러드린 거고요. 북한에서 온 전통문 내용을. 그걸 전화로 불러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 문건은 그 전화로 불러준 문건이다. 전화로 불러준 걸 청와대 문서로 다시 친 거죠. 다시 친 거죠. 아니 제가 이 문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북한이 보낸 거는 예를 들면 유엔 결의안과 관련하여 남과 북은 이게 아니고 북과 남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사실. 북에서 보낼 때 항상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남과 북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칠 때 좀 잘못 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대충 그거야 이제 보고용이니까. 예. 이제 그 문안이나 표현은 조금 바뀔 수가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지는 않죠. 그렇죠. 사실은 이건 이제 북에서 당시는 이제 남북 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될 때라. 예. 남과 북이 전통문이 뭐 자주 오갔으니까 어떤 전통문이 오갔느냐보다는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안은 그 북한의 입장을 물어보고 노무현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한 그런 사건이 아니고 이미 16일 날 기권을 결정했는데 송민순 장관이 찬성으로 다시 돌리려고 계속 대통령을 설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16일이 최종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송민순 장관은 그게 최종 결정이면 자기가 항명을 한 게 되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실제로는 그 주변 사람이나 여러 자료들 어제 공개한 모든 자료들을 보면 대통령은 16일 날 기권으로 갑시다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그 송민순 장관이 승복을 안 하고 계속 설득을 하니까 아유 당신들 모여서 이 양반 좀
좀 다시 설득 좀 하시오. 예. 뭐 이런 취지로 만든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송 장관님은 다시 모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얘기하자고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사실. 예.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북한에게 이거를 통보했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16일 날 결정한 이후에. 예? 아니, 어제 공개된 문화를 보시면. 예. 북한에 보낸 통지문 내용까지 공개했어요. 어제 김경수 대변인이. 예. 그 내용 그대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온 거죠. 근데 그게 이제 16일 날 기권 결정을 한 다음에 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19일 날 보냈죠. 네. 19일 날 보내가지고 20일 날 이게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맨 끝에 돼 있는 게 남측이 진심으로 14선언 이행과 이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취해주기 바란다라는 건 미래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기권하고 결정했다고 북한에게 통보를 했다면 이런 미래형의 답변이 20일날 올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런 거 늘 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대화나 남북의 입장이 오가는 게요. 예. 그러니까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당신들과의 관계는 계속 유지할 테니까 예. 너무 흥분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해놓으면 예. 그쪽이 흥분 안 하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너희들 많은 게 이상하게 가면 가만 안 놔도 뭐 이렇게 오죠. 그래도 우리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뭐냐면 기본적인 통보는 해줬기 때문에 예. 더 악화되지는 않죠. 그런 상황 관리용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면은 송민순 전 장관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거짓말하기보다는 이제 사람이라는 게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송민순 장관님은 당시에 그 회고록에서 말씀하고 싶은 그 진위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결의안을 찬성하고 자기가 하자는 대로 외교 정책을 폈어야 실패하지 않았을 텐데 김만복, 이재정 장관 같은 분들 얘기 듣다가 사실은 실패한 거다. 이런 취지로 회고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 회고록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무슨 문재인이 나쁜 사람, 누가 나쁜 사람 이런 목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 이게 대선 국면이 되니까 송민순 장관은 자기 주장이 옳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많은 언론은 이게 문재인 공격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석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송민순 전 장관이 문건을 공개한 시점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해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거짓말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옳았다는 얘기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시점이 대선에 이게 누구한테 유불리하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보단 문재인 후보 떨어뜨리려고 지금 뭔가 정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오해를 받게 딱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송 장관님이 실수하신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청와대 국정원 자료를 함께 보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자료 다 까버릴까. 저는 그 원본 자료들을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예 까버릴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국가의 기밀 문서들을 이 국내 정쟁에 이용하기 위해서 자꾸 공개하는 관행을 만드는 건 국가적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김경수 대변인의 메모와 당시 박선원 비서관의 메모를 공개하게 된 겁니다. 그 메모는 원본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원본을 공개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제 공개한 것으로 사실은 이제 이 논란은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각 당 후보들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정책 대결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특검 수사, 국회 국정조사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난리를 피우라고 그러세요. 그게 제가 볼 땐 제가 충고를 드리면 이 사안 때문에 각 후보 간 지지율 변동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엉뚱한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문재인 후보의 대북 정책,
네.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은 이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사실은. 예? 아유, 하도 과거 지나간 얘기 하니까 그렇죠, 뭐. 예, 네. 근데 문재인 후보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재와 대화 병행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으로 말하면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5분의 그 공약집을 자세히 보면요. 예. 기본적으로 강력한 국방 태세를 완비한다는 거는 5명이 다 똑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제재를 강조하느냐 대화를 강조하느냐 차이만 좀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보면. 예. 우리 문재인 후보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와 우리 문재인 후보는 조금 더 대화를 강조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도 통합정부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네. 국민의당 측에서는 왜 안철수 후보 따라하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문재인 후보의 통합정부론과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통합내각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사실은 유사합니다. 말이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하는 통합정부라는 게 이번에 대선에서 표 좀 얻으려고, 그런 자유한국당까지 장관에 시킨다. 그런 것은 좀 다르죠. 네. 그런데 통합정부를 하던 통합내각을 하던 간에 섀도우 캐비넷을 했으면은 사실은 그것도 미리 발표를 했어. 최소한도 총리 정도까지는 발표를 해야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걸 오만하게 봐요. 예? 뭐냐면 오만하게 판단한다고요. 왜냐하면 야 네가 벌써 대통령 됐냐? 벌써 임명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위 그 유럽식 섀도우 캐비넷 발표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볼 땐 오만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정책은 채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미리 내각을 발표하거나 미리 총리 후보를 지명하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건방진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좀 그렇죠. 예. 근데요, 통합내각을 만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어느 세력까지? 글쎄 그거는 제가 직접 후보에게 들은 게 없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통합정부 통합내각에서 두 분의 차이는 안철수 후보는 분명히 자유한국당까지 내각에 포함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문 후보는 그렇게 자유한국당까지 포함시킨다는 말씀 안 하신 걸 보면 대상의 범주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폐척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앞으로도 계속 제도적으로 해나갑니다.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어떤 세력, 어떤 사람을 척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우리나라에 쌓여있던 과거 10년의 보수정부 하에서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렇게 쌓여있는 제도적 모순과 적폐를 걷어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과제는 계속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지금 이 여론조사 어떤 사람은 맞지 않는다, 맞는다,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나 맞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샤이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는 샤이층이 진보대에 있고 보수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샤이층이라는 것은 대세와 주류를 바꿀 정도의 그런 숨어있는 표가 아니고 지금의 지표를 조금 보정하거나 조정할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령 1, 2% 차이로 양강구도가 형성돼 있다 그러면 이 샤이층이 사실 결정합니다. 그러나 10% 이상 벌어졌다 현재 여론조사가. 그러면 이 샤이층이 대세나 어떤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숨겨져 있는 샤이 보수층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을까요?
예, 다시 찾아온 월요일입니다. 근데 이번 월요일만 딱 지나가면, 이번 주만 딱 지나가면 다음 주부터 이른바 연휴가 시작이 되는 그런 주가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다음 주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7시 45분 23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교통량이 아주 많은데요. 여기다 돌발 상황까지 여기저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동 방향으로 하울곡 지난 지점 2차로 승합차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여파가 상당합니다. 구리시계부터 종암동 빠져나가기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25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 구간 통과하는데도 1시간 15분 이상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구간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1시간이고요. 이후로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정체인데 이 구간도 20분 가까이 소요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을 위한 선체 내부 수색이요. 지난 18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오늘로써 일주일이 되는 셈인데 근데 이게 처음 생각하고는 좀 달리 수색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선체 절단을 포함해서 선체 수색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미수습자 가족분들 정말 마음이 타들어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이 선체 수색 방식, 문제점은 무엇이고 수색에 바라는 점은 없는지 미수습자 가족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이시죠? 세월호 미수습자인 권재근 권혁규 씨의 가족이죠. 권호복 씨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권호복입니다. 세월호 선체 내부에 직접 들어가 보셨죠? 네. 상황이 어떻던가요? 이거 쓰나미에 쓸려서요. 예. 뭐 폭격 맞은 것 같이 쌓여 있고 그렇지 않은 쪽은 갯벌로 1m씩 쌓여 있네요. 갯벌이 그러니까 네. 선체 내부에 갯벌이 1m씩 쌓여 있다. 예, 더 쌓여 있는데도 아직 3층이나 4층 객실 쪽을 지금 못 들어가 봤는데요. 예. 그쪽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갯벌 그 갯벌이 더군다나 그 안에 있던 막 집기 가구 이런 것들이랑 섞여 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느 쪽은 부서진 집기류 큰 거 해가지고 쌓여 있고 또 어느 칸에 가면은 갯벌만 1m씩 쌓여 있고 그러네요. 그거를 지금 제거하는 작업도 그럼 하고 있겠네요. 예, 어제는 이제 우현, 지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우현 쪽을 들어가서 예. 그거를 좀 한 50개 마대로다가 이렇게 크레인으로 끌어내렸어요. 아이고, 그거 참, 그러니까 이게 선체 내부 수색이 속도가 안 나는 거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냥, 모든 게 막고 있어가지고, 지금 3-4m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일주일 걸리네요. 그것도 3-4m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3-4m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한 3군데로 해서 3m씩 어느 쪽은 4m씩 그런 식으로 3군데가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이제 사실 이 갯벌까지 그렇게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또 수색하시는 분들 안전도 또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요. 예. 먼저 안전을 우리가 강조를 했어요. 절대 찾는다고 해서 사는 사람까지 다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안전을 먼저 하고 안전 점검 먼저 하시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전 점검을 일하면서 하는 건지 좀 나중에는 우리가 일 늦게 한다고 말을 해가지고 한다 소리 듣기 싫어서요. 정확하게 대안을 내놓아라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선체 절단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선체 절단이라는 거는 선체조사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준 곳에 높이 1.4하고 가로로 1.2만 뚫으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걸 뚫으니까는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회의 때 그러면은 난쟁이 모든 분을 모집을 해서 일을 시킬 거냐.
그래가지고서 조금씩 늘려놓은 거예요. 제일 먼저는 1.4였는데. 지금요? 근데 그 선체 절단을 하는 거, 선체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해서 유가족분들이 동의하십니까? 제일 먼저는 전혀 동의를 안 했죠. 안 했고, 선체 조사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사하는데, 그는 절대. 예. 네, 잠깐만요. 조사하는 데는 지장을 안 주게끔, 안 주는 곳에서 절단을 하겠다고 전화를, 유가족 분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해서 지금은 조금 늘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단을 하는데 유가족 분들도 찬성을 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전에는 전혀 손을 못 대겠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선체 절단을 찬성하는 겁니까? 제일 먼저는 막무가내로 반대를 했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거기에 이제 뚫어도 말을 않더라고요. 선체 조사위에서 잘 설명을 했었나 봐요. 거기에 전선을 지금 자르면 안 되니까요. 조타시라고, 기관시라고, 그거를 맞춰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고가 원인이 뭔가. 그러니까 원인 조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예? 그러니까 선체에 절단을 하거나 이렇게 그 선체 변형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유가족 분들이 이제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말을 안 하니까요.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죠. 말을 안 한다? 네, 전에는 무조건 막무가내로 선체 손 못 댄다 했는데 손 안 대면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조사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3층 객실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객실은 전혀 조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기관실, 조타실, 그쪽만 라인만 손을 안 대면 되죠. 어차피 또 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사에 방해되는 거는 또 하면 안 되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선체조사위학 측하고도 얘기 다 끝내셨을 텐데 어디를 지금 뚫고 있어요? 지금 뚫은 거는요 4층 선수 또 중앙 또 3층도 선수를 또 뚫었어요. 가지고 또 장애물이 4층도 나오니까 또 중간에 또 뚫고 이제 여러 군데를 뚫었는데 지금 선미는 아직 살짝 구멍만 내놓고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위에 천장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쪽으로 올라가서 그 안에서 지금 갯벌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선실은 어느 곳도 손도 못 댔어요. 지금 가서 거의 갯벌 꺼내는 곳은 가해 복도 쪽에 양쪽 가해. 지금 그 정도의 속도라면은 지금 해수부 측은 한 3개월 정도 수색 작업을 생각했던 모양인데 훨씬 더 걸리겠네요. 훨씬 더가 아니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3개월 아니고 3개월에 또 플러스를 해도 힘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대안을 만들어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늦어져요. 그 다른 방법 혹시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절대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죠. 왜요? 선체 조사에도 있고 해수부도 있고 또 코리아 살비지가 전문인데 무슨 저기 앞에 도저 앞에서 삽지르는 격이니까 우리가 안을 안 내요. 지금으로서는 안 되니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셔라 하고 3일 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체 수색 3일 만에. 근데 그렇게 갯벌이 쌓여가지고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기도 힘들겠네요. 아니에요. 방법은 선실은 천장 지금 넘어졌으니까 우연히 쳤는지 하늘을 보고 있잖아요. 거기를 칸칸을 다 뜯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간단하게 정부한테 바라고 싶은 점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요? 상하이 코리아 살베지가요. 선체를 완전히 절단해내고 직립으로 해놓고서 이걸 수색을 하는 걸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식으로 오면은 그거는 아무 계약이 무의미한 거죠. 다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유, 이게 참 빨리 찾아야 될 텐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세월호 미수습자 권재건, 권혁규 씨의 가족이시죠. 권오복 씨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